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 단위로서 컴포넌트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독립적인 실행 단위를 구성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클래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다수 개의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구성은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구성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처럼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의 진입점을 갖고 있는 메서드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메인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면서 메인 함수를 볼 필요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C 언어 때부터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기술할 수 있는 함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지 않는 프로젝트를 작성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또 내가 작성한 클래스가 어디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는지가 다소 모호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인 현재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자식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현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현재 내가 작성한 클래스 객체들을 유지하고 참조하고 또 사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속받은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객체만 준비해 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종류의 컴포넌트는 액티비티, 서비스,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어질 구성 요소로서 액티비티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액티비티라는 것은 하나의 화면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컴포넌트를 가리킵니다. 마치 데스크탑 환경에 우리 윈도우즈 같은 시스템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윈도우 프레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는 다수의 뷰라는 소위 차일드 윈도우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의 윈도우와 다르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액티비티가 화면 전체를 항상 다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최근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를 보완해서 화면을 나누어서 두 개의 액티비티가 동시에 보여지는 것과 처리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하나의 액티비티는 화면 전체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모니터가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창 말고도 여러 개의 창들을 동시에 띄워놓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 환경인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 해상도가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 작은 화면에다가 여러 개의 창들을 띄운다라고 하면 각각의 창들을 보기가 좀 불편하겠죠. 자, 더불어서 하나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성능은 데스크탑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더라라는 거예요. CPU도 느리고 메모리도 적고 또 배터리로 구동되어지다 보니까 전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액티비티로 항상 전체 화면을 가득 채워서 한 화면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화면이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프로그램은
다수의 액티비티를 갖는 그런 구성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하나의 액티비티를 다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초창기부터 이어온 하나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액티비티는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들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용자가 액티비티 상에 있는 특정 부분에 선택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현해 주거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 일이 필요할 때 그것을 처리하는 구성 요소가 액티비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는 액티비티처럼 화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꾸준하게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컴포넌트입니다. 별도의 UI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 입출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액티비티와 연결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노래를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노래를 들을지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노래를 재생하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는 액티비티라는 구성 요소가 담당하게 될 것이에요. 사용자 입출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다만 현재 액티비티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음악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웹서핑을 한다라든가 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악을 플레이해 놓고 나서 내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수행시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액티비티만이 화면에 표현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악을 선택해서 재생하는 액티비티는 숨겨지고 이제 웹브라우저라는 액티비티가 최상단에 보여지면서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또 불필요한 CPU 타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상단에 있는 액티비티만 동작되어지고 그 하위에 있는 액티비티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중지 상태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화면의 일부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액티비티는 굳이 수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 재생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도 듣고 싶었었던 것인데 음악 재생하는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에 가려짐에 따라서 음악 재생이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다른 액티비티가 수행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작업이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방송 수신자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것은 시스템 내부에서 혹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전달되는 방송을 대기하며 전달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는 방송국에서 송신한 신호를 각각의 가정에 있는 TV 수신기가 수신해서 방송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것은 소위 TV 수신기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다르게 비동기적으로 처리되어진 어떤 신호들을 감지해서 그 상황에서 적절한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전압 경고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언제 배터리 상태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배터리 상태가 어느 지정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됐을 때 사용자가 그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신호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원격지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수신받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사용자가 메시지 수신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메시지가 수신된 즉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구성 요소는 하나의 시스템 내부에 있는 각 응용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있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자신의 파일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들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상 차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자 할 상대를 등록하기 위해서 주소록 정보를 접근을 하면 손쉽게 상대들을 등록해 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소록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내 지인들의 연락처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그 자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주소록 프로그램 내부에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그 주소록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각각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지인들의 목록을 따로 등록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주소록 프로그램의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앞에서 봤던 음악 재생기를 살펴봅시다. 자, 음악 재생기는 현재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들에 대한 목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들을 재생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있는 기본 음악 플레이어가 전체 목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목록을 다른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시스템 내부에 있는 여러 음악 파일에 대한 목록들을 각 응용 프로그램들이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고 좀 더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도 예를 들어봅시다. 비동기적인 신호라고 했는데 음악 재생하는 과정 중에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의 재생이 모두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현재 노래가 끝났으니까 현재 노래를 무한히 반복 재생하거나 혹은 현재 노래가 끝났으니까 그냥 멈춰 있는 것 대신에 우리는 아마 다음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하도록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음악이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음악이 끝나는 순간에 음악이 끝났다라는 방송이 송신되어지고 방송 수신자 측에서는 음악이 끝났다라는 방송이 수신되어지면 그러면 재생 목록 중에서 어떤 노래를 그 다음으로 재생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다시 재생시켜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4대 구성 요소이다 라는 것 잘 기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예제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그저
하나의 액티비티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구성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학기 중반까지는 이런 구성의 어플리케이션만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좀 더 일반적인 형태는 보통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여러 화면들이 교차해서 나타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액티비티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보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기존 정보를 수정하기와 같은 별개의 화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화면들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들의 집합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소록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 역시 추가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mp3 플레이어다라고 한다면 노래를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액티비티 외로 현재 백그라운드 상에서 노래를 재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하나의 액티비티로부터 구성되어지기를, 복잡하게는 다수의 액티비티에다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나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까지 포함되어지는 아주 복잡한 구성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는 main이라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시작 요소인지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지정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manifest라는 별도의 XML 형식으로 구성된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 요소는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누가 다른 요소에 포함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시작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XML 파일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구성 요소 간에 필요에 따라서 정보들을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필요할 텐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각 구성 요소는 대등한 클래스로 만들어진 독립된 객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소와 데이터들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 소위 intent라는 객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구성 요소들을 사용을 하고 또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정보들을 주고받는 방법들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 일단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정도만 눈여겨봐 둡시다. 더불어서 일반 자바 프로그램과 달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꼽아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리소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구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소스라고 하면 보통 자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되어진 각종 정보들을 우리는 리소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자열 상수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미지나 혹은 각종 수치 데이터 등이 모두 다 리소스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바 프로그램처럼 순수한 자바 코드로 100%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런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수행 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가져다가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는 그저 리소스만 준비해 두면 될 뿐 추가의 작업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굉장히 큰 이점이 생기기도 하죠. 강의 초반에는 리소스를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것이지만 강의 중반부에 배우는 리소스를 다루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리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이 당장의 연습에서는 좀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 배워가면서 다뤄가겠지만 이제까지 다뤄왔던 프로그래밍과는 좀 더 규모도 다르고 복잡도도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것들이 장차 어떤 장점들을 발휘하게 될지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